예, 이제 세종대왕이 한 부분은 2-3 거기 보고 끝내죠. 천지인요, 점 하나 아래야, 이에서 오와 우어, 요야, 유여가 다 나왔다. 이거는 다음에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2-3 보시면요. 4페이지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사용법. 끝소리는 첫소리를 다시 쓴다. 이응을 입술소리에 이르면 순음이죠. 순음을 아래에 이어서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음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응을 입술소리 아래에 쓴다는 건 비읍 아래에 이응을 쓰면요, 비읍 순경음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쓰는데요. 그쵸? 지금은 안 쓰는데, 이제 사라진 소리죠. 그래서 이 소리 가지고도 뭐 말이 많아요. 당시 음가가 있었다, 없었다. 아예 없었다, 처음부터.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어떤 비읍과 이응의 중간 정도다. 근데 여기 지금 설명된 걸 보면요. 비읍하면 입술이 비읍한데 입술을 가볍게 빨리 떼고 목구멍 소리가 더 큰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죠. 비읍은 비읍인데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더 큰 비읍이다. 비읍할 때 속에서 더 소리가 더 올라오고 입술은 빨리 갖다 떼라. 이 기호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이응이 의미하는 건 목구멍 소리를 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순경음이 되고요. 첫 소리를 합하여 쓰려면 나란히 쓴다. 첫 소리를 합해서 쓰려면요. 쌍기역이요. 예, 이렇게 나란히 써라.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이렇게 쌍기역이 아니라는 거죠. 된소리가 아니고, 예, 기억이 더 이렇게 뭉치면서 소리가 더 이제 뭉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끝소리도 동일하다. 정성도 똑같다는 거고요. 아래와 오, 우, 요, 유는 첫 소리에 아래에 붙여 쓰고, 아시겠죠? 밑에다 쓰라는 겁니다. 자음에. 어떤 모음은 자음에 옆에다 붙여 써야 되는 게 있죠. 오른쪽에 붙여 써야 되는 게 있다. 모든 글자는 반드시 합해져야 음절, 하나의 음을 이룬다. 왼쪽에 한 점 있으면요. 아까 거성이고요. 왼쪽에 2점이 있으면 상성이라는 겁니다. 상성은 소리가 올라가는 소리고요. 거성은 이제 큰 소리고요.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아무 점이 없으면요. 평성이고요. 그 다음에 입성은요. 점이 붙은 건 나머지랑 똑같은데 거성 중에도 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점은 평상 거랑 똑같이 점을 매기되 입성은 빨리 끝나는 소리다. 뒤에요. 기역이나 디귿, 비읍, 이제 리을 이런 게 붙은 경우에 빨리 끝나는 말들이 있죠. 예. 촉급하게 끝나는 거, 그걸 이제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성은 겹친다는 거죠. 평성, 상성, 거성이랑 겹칠 수 있다. 예, 요 정도만 보고요. 뒤에 보시면 몽고의 파스파 문자라는 게 있어요. 몽고의 파스파 문자가 있는데 이제 쿠빌라이가요. 티벳 고승인 파스파한테 문자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9년 만에 만든 문자인데 이게 참 대단한 문자인 게요. 이 문자도 쓰이진 않았어요. 실제로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을 거기서 이제 창안해내요. 이게 이제 한글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파스파 문자를 해서 배워왔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배우려고요.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신숙주나 가서 조사하고 한 그 기록이 있어서 이때 또 원나라 때 우리나라도 원의 식민 뭐 이렇게 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파스파 문자도 많이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인들이 쓰기도 했었고 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기사 한 번씩 뜰 때 있어요. 한글은 파스파 문자를 가지고 했다. 막 이런 게 말이 나올 만한 게요. 뭐 리을 이런 글자도 있고요. 기역, 리은, 뭐 니은 비슷한 것도 있던 거. 요런 글자로 쭉 이어져서 초성, 중성 이런 정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림토라는 거는 한단고기에서 나온 거라 한단고기란 책은 이제 위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원본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 중에 얼마가 원형이고 얼마가 후대 첨삭된 건지를 모르니까 일단 좀 그거는 좀 의심스러운 게 많으니까 좀 놔두더라도요. 실제로 전서에 보면 아까 이런 게 다 나오죠. 우리 지금 도망갈 망자라고 이렇게 쓰시죠. 여기 원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보이겠죠.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니은도 나오고 시옷도 나오겠죠. 전서에 이미 기억, 니은 이런 건 다 나와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한 게 전서에서 아무거나 취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취해왔죠. 예, 그러니까 명백히 저는 여기 지금 책에는 안 나오지만 천지인의 특히 한글이 천지인을 의식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인으로 접근하시는 게 전서라 하더라도 전서에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기준을 두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그 제자해가요. 이제 그 정인지 이하 8명이 만든 거잖아요. 보십시오. 말이, 언어를 하나 설명하는데요. 이제 말이 기가 막힌데요. 보시면. 천지의 길은 하나의 음양오행일 뿐이다. 우주에는요, 음양오행밖에 없다. 자, 지금 이게 요즘 분들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예전엔 이게 동양에서는 과학이었죠. 예, 그 이유가 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국기랑도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기 태극을요, 올바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피어오르고 양이 점점 커지고 음은 점점 쪼그라들어요. 음은 내려오면서 커지고 양은 올라가면서 커져요. 물을 끓이면요, 물이 뜨거워지면 올라가면서 커지겠죠. 불기운을 받으면요. 이게 불이 되고 이게 물이 되면 이놈이 다시 액화되면은 무거워지면서 물이 되겠죠.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행으로요. 이게 이제 오행을 여기다 배당하면 보십시오. 이걸 펼치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음양오행 철학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태극기 뺏긴 거를 아주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네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이제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를 펼치면 이게 돼요. 이게 되십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돌잖아요. 결국 양이 올라갔다가 음이 내려왔답니다. 양이 커졌다, 음이 커졌다, 양이 커졌다, 음이 커졌다. 펼쳐놓으면 이게 돼요. 무한한 순환이.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걸 플러스, 아래에 있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게 음양입니다. 이 마크가 너무 좋아서요. 저기 서양 물리학에서 물리학 양자역 학회 학회 그 마크가 이거예요. 예. 그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이면서 두 가지 물질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물질이 보십시오. 이게 파동인데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파동이에요. 만물은요. 모든 존재는 다 파동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을 하면요. 여러분 귀에 들리죠? 음파가 전달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이거는 뭐죠? 이 광자가 이 빛이 전달돼가지고 한 겁니다. 다 파동이에요. 빛이 전달돼가지고 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없으면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안 되고 우리 뇌파도 하나의 뇌의 파동이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파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요. 우주에서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거는 다 하나의 파동이고 이 파동이 어떨 때 딱 굳어지면 입자처럼 나와요. 근데 펼쳐지면 또 파동이 돼요. 요거를 이 과학에서도 설명을 워낙 잘해주니까 이 그림이 마크가 됐는데 지금 이거 펼치면 이게 되는데 이건 우주는 진동하고 있는 파동이다라는 이건 물리학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상식이 동양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과학이자 철학이 된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위에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그러면요, 음양이 나오고 오행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일 위에 치솟아 있는 게 불이고요. 제일 아래에 쪼그라들어 있는 게 물이라면 제일 차죠. 제일 뜨겁죠. 근데 미지근한, 약간 서늘한 정도가 있어요. 이게 쎄예요. 차가운 물처럼 차진 않아요. 서늘한 정도지. 불처럼 뜨겁진 않아요. 근데 따뜻해요. 생명체라. 목이에요.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요. 자, 이게요. 날짜로 배당하면요. 여기가 하지입니다. 제일 뜨거울 때고요. 이거 태양의 파동이에요. 동지. 이때는요. 이때랑 이때 차이가요. 두 개 똑같죠? 둘은요. 낮과 밤의 일이가 똑같은데요. 이때는 좀 따뜻해요. 춘분. 이때는요. 좀 서늘해요. 비슷한데. 그러면 톤은 뭘까요? 톤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가장 균형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친 게 아니고요. 모양이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톤은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긴 대로. 그래서 이 톤은요. 어떻게 설명할 때는요. 이 사계절에 다 끼어 있어요. 톤은. 이 사계절을 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토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행이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우리나라 태극기를 결국에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도 만물이 파동이다. 하나의.
에너지는 파동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음양오행을요, 그분들한테 음양오행, 당신은 지금 음양오행을 인정한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난 모른다 하겠지만 우주가 출렁인다는 거에 이미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역 8개는요, 8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8개로 쪼개본 게 8개예요. 양이 막 시작했을 때, 한참 자랐을 때, 위로 치솟았을 때, 정점 칠 때, 좀 내려갈 때, 아주 꺼질 때, 요걸 펼쳐놓으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 8개 이런 건요, 다 결국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말면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요거를 8개로 쪼개보면 8개가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다 틀리죠, 에너지가. 요거를 그려놓으면 음이 많다, 양이 많다, 양이 하나 치고 올라갔다, 양이 음을 포위한다, 양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 음이 하나 치고 올라온다, 음이 양을 포위했다, 음이 양을 많이 치고 올라갔다, 완전히 음이 됐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8개예요. 주역 8개입니다. 그러니까 8개 모르셔도 되겠죠. 태극기만 하시면 돼요. 양은 뜨거워졌다, 추워졌다 한다. 이게 하루의 사이클도 되죠. 이 8개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호예요. 이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기호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주는 음양이다. 진동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예. 우주 자체가요, 빅뱅 이론도요, 우주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우주가 처음 탄생해서 빵 하고 터졌는데요, 수축하는 힘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우주는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은근하게 또 뭐가 막고 있어요. 잡아주니까, 이번에 그 입자가속기, 유럽에서 그 미니 블랙홀을 만들어서 뭐 실험을 하는 게 우주 태초예요. 이렇게 발산하는 힘과 잡아주는 힘에 요걸 담당하는 어떤 그런 입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실험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요, 그게 입자로 찾아질 게 아니고요. 입자를 하더라도, 입자가 뭔가 나오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우주는 애초예요. 만물은 무조건 음과 양으로 이렇게 팽창과 수축의 어떤 절묘한 균형 하에 뭔가가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동양 철학에서 신은요, 어떤 인격 신이 아니고요, 이 우주에서 음과 양의 음양오행의 법칙이 어디서나 구현되게 잡아주고 있는 힘입니다. 이걸 물리학에서 어떤 입자적인 걸로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죠. 그래서 추정만 하지 실제로 못 찾아내요. 왜냐? 신은요, 보이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게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신을 증명해봐라면 이겁니다. 무소불위만치 항상 똑같이 이 법칙대로 우주를 진행시켜요. 중력의 법칙도 신이 진행시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을 가지고 음과 양이 늘 일정한 법칙으로 현실에서 펼쳐지게 만드는 게 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인지나 이 신하들이요, 훈민정음을 쓸 때 이 얘기를 바로 처음부터 하는 게요, 우리가 만든 문자는 어떤 문자냐면요, 이 음양의 오행의 법칙을 그대로 담은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심이 엄청났겠죠. 이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문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만든 거예요. 우주가 원하는 문자라는 거예요. 우주 공식 그대로 만든 문자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건 신이 우리한테 계시를 준 거지,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 우주는 음양오행일 뿐이다. 음양오행 하나도 안 어렵죠. 음양오행 8개가 하나도 안 어렵죠. 음양오행일 뿐이고 8개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곤과 복 사이가 태극이 되니, 요거는 이제 좀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태극이 신입니다. 동양에서는 태극이요. 하나님을 태극이라 그래요. 보세요. 태극을 그리면 이겁니다. 한 점이에요. 우주 만물이요, 나온 자리예요.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계속 추적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신이 나오겠죠. 이 신을 위대할 클테자의 꼭대기 극자입니다. 극지점. 남극, 북극 같은 극점이에요. 위대하다는 건요, 우주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주알이에요, 우주알. 우주알을 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극이 움직이고 고요한 뒤에, 이 태극이요, 신이에요. 신이 움직이고 고요하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현실에서 음과 양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태극이 움직이고 고요한 뒤에 음양이 나타난다는 건 남자와 여자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만물에. 빛과 어둠이 현실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신이 움직이는 건 안 보이는데요, 그 펼쳐지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음양이라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표시한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의 신. 음양기라고 안 하죠.
음양인데요. 음양기라고 안 하고 태극기라고 부른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자리예요. 우주가 나온 태극에 이걸 확대해 봤더니 여기에 음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음양이 나오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정보까지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펼쳐졌을 때는 음양기라고 해야 돼요. 음양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팽창이 일어나고 수축이 일어나고 남자가 나타나고 여자가 나타나고 빛과 어둠이 나타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눈에 그게 보일 때는 음양이라고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거를 태극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태극기라는 게요. 의미하는 게 큽니다. 우주의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태극에서 제일 핵심만 그려져 있죠. 건, 곤, 리, 감, 건곤, 감리 4개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어떤 신의 우주를 굴리는 공식을 써놓은 거예요. 신의 모습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작할 때 태극이 우주를 이렇게 굴리는데 보십시오. 대저 생명이 있는 종류로 천지 사이에 있는 자는 음양을 버리고 무엇이 있겠는가? 음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요. 우주 만물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결국 파동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성음, 사람의 소리도 음양의 원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소리에도 음양이 있겠죠. 아까 초성, 중성, 정성 하면은요. 천지인이 나오죠. 천지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음과 양이라면요. 천지인은 뭘까요? 양이 아버지고 음이 엄마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있는 게 인입니다. 이게 자식이에요. 천지인은 인까지 가면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화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 조화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태극기를 그릴 때 이런 음양 태극도 있지만 삼태극도 있죠. 삼태극은요. 자식까지 그려놓은 겁니다. 음과 양과 그 조화까지.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음의 중국은 음양으로 봤어요. 이분법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분법보다 더 정밀하게 삼태극을 쓴 겁니다. 삼보법을 쓴 겁니다. 자, 결국은 음양이죠. 음과 양의 크게 나누면 음양이니까요. 성음에도 음양이 다 있다. 사람들이 살피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사람의 소리도요. 파동이고 그게 파동인 한에는 음양 오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5가지 에너지로 구별될 수 있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음, 바른 소리를 지었으니 이건 애초에 꾀를 써서 억지로 찾아낸 게 아니다. 인간의 머리로 만든 게 아니다. 다만 그 성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동양 철학에서 경물치지를 설명을 제일 잘한 부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우리가 한 어떤 동양 철학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머리를 써서 만든 게 아니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학문을 하는 기본 입장을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사물에 나아가서 격은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을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이룬다. 이건 내 문제고 이건 사물의 문제입니다. 사물에 있는 원리를 정확히 연구하면 내 지혜가 만들어진다. 이게 대학의 8조목의 첫 번째죠. 경물치지. 요게 되면 성의 정심. 이제 아는 걸 가지고 성의껏 하고 이제 아는 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정심, 내 마음도 바로잡고 수신, 내 몸을 바로잡고 이렇게 나가는데 경물치지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요. 지금 여기서 연구한 건 성음이죠. 소리에 나아가서 본질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룬다는 거를 지혜는 결국 뭘 알아내요? 원리를 알아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만 소리로 말미암아 그 원리를 끝까지 한번 파봤을 뿐이다. 세계의 언어 중에요. 이런 매뉴얼이 있는 언어도 드물고요. 보십시오. 세계 언어 중에 이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매뉴얼 책 광고하는 건데요. 이 매뉴얼이 딸린 언어도 없고요. 이 매뉴얼이 이렇게 이제 광호하게 얘기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쓰기 좋게 언어 좀 만들어봤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에 그대로 상응하는 천지의 음양오행의 우주 공식에 그대로 상응하는 언어를 그동안 사람들이 이미 있었지만 연구를 안 하던 걸 우리가 팠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미 둘이 아니니 천지 귀신과 그 작용을 한 가지로 하지 않겠는가. 우주 굴리는 신, 천지 귀신은요,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과 이 뜻이 하나로 통한다. 천지신명의 뜻도 음양오행 8개죠. 우주를 굴리시는 분의 뜻도요. 우리가 이제 한글에다 담은 것도 음양오행 8개의 원리입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아까 언어의 유용성, 언어가요, 이제 너무 유용해서 우리가 지금 휴대폰이나 디지털 문화랑 그냥 맞잖아요, 한글은. 그냥 쉽게 씁니다. 중국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한자를 다 입력하려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음양오행으로요, 언어를 만들어 보겠다고 작정하고 덤볐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쉽게 쓰는 겁니다.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음양오행으로 만들었는데, 기역, 니은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잠깐 다룬 거지만, 동양 철학의 되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들으신 거예요. 자, 옆에 가면요. 정음 28자는 그 형체라고 하는 건요, 천지인의 형체도 포함하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발음기관, 발음작용. 지금 혀의 혀냐,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닫았는가, 발음작용이죠. 발음기관, 이빨의 모양에서 가져오기도 했죠. 여기저기서 모양을 따와서 만든 겁니다. 형체를 본떴다. 그래서 그전에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한글이 무슨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와서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이제 그 형체를 본떴다. 첫소리, 자음은 모두 17자다. 17자인데, 이것도 중국은요, 자음이 17자가 아니라 36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발음이 더 이상한 게 많아요. 우리가 못 내는 발음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줄인 겁니다. 그쪽에선 더 나눠져 있는데, 원래 중국 성운체계가 더 복잡해요.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17개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17개가 아니죠. 여기에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이렇게 쌍기역 같은 게 빠져 있어요. 그걸 합치면 한 23개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36개를 한 23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까 병서 부분은 지금 계산에 안 넣은 거거든요. 카운트 안 한 거거든요. 첫 소리는 모두 17자인데, 어금니 소리 보십시오.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할게요. 자, 목구멍 소리는요, 동그라미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빨은요, 뾰족한 거. 입술은요, 입술 네모난 입술이요. 혀는요, 천장에 붙어 있고요. 어금니 소리는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요. 목구멍 막는 모습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기본자가 이제 어금니 소리,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요,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인데, 어금니 소리, 이건 혀 소리, 입술 소리, 이빨 소리, 목구멍 소리,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어금니 소리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형체를 본뜬 것이다. 써있죠. 혀 소리는 혀가 위에 입천장에 붙은 형체를 본떴다. 입술 소리는 입의 형체를 본떴다. 그러니까 발음기관 자체를 본뜬 게 있고, 발음기관이 일으키는 작용을 본뜬 게 있습니다. 다르죠. 시옷은 이빨의 형체를 본떴고, 목구멍은 목구멍의 형체를 본떴다. 자, 키읔은 기역에 비해 그 소리 나옴이 조금 싸납다. 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원초적으로 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기본자가 있죠. 기본자를 보시면 기역, 아까 여기 써 있는 거죠. 니은, 미음, 시옷, 이용인데, 기본자에다가 이제 가획이라는 게요, 더할 가자입니다. 획수획자. 예, 획을 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문화에서 쓰기가 너무 편한 겁니다. 우리 천지인 시스템에서요, 기역 2번 누르면 키역이 되죠. 또 누르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 좋게 만들어 애초에 이걸 구상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애초에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바꿔가는 식으로 쓴 거예요. 이거를요, 글자를 계속 새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렵겠죠, 배우기가. 배우기 쉽게 하려고 엄청난 이게 그 공을 들였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공을 들인 거라는 거. 배우기 쉽게 여기다 핵만 더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액자는 기억은 이게 다고요. 이제 이건 병서죠. 이거는. 예. 병서는 지금 빼고 17개만 얘기를 해요. 자, 니은은 뭐가 될까요?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됩니다. 신기하게 디귿도 똑같아요. 니은이랑 입천장에 혀가 붙습니다. 획을 한번 더 붙이면요, 티읕. 미음은요, 비읍. 또 피읍. 시옷은요, 예, 하나 더 붙이면 지읒, 치읒. 이응은 이게 지금 우리 안 쓰는 이응이죠. 예.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히읗보다 약하다고 해가지고요. 예, 획을 좀 더한 겁니다. 이거는 쓰는데 이제 요건 안 쓰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체자가 있어요. 이체자라는 게 이거랑은 가액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리을이 지금 혀가 천장에 붙죠. 그러니까 이 입술 소리에는 해당되고요. 그 혀 소리에는. 자, 요거는 지금 발음하기 힘드시겠죠. 이건 치음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가액한 건 아니죠. 획을 보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요. 인이응이라고 하는 거. 요거 왜 여기 하는지 아시겠죠? 요것도 보십시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예요. 분명히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맞는데 어금니 소리라고 보는 게 입천장이 혀뿌리가요. 목구멍을 한번 닫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구멍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기역, 니은에 비해서 그래도 한번 닫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금니 소리다 불려. 이해되시죠? 여기에 무슨 걸 상징하냐면요. 해례본을 읽다 보면 설명은 안 나오는데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이렇게 하나 싹이 나는 거. 아까 이게 물이잖아요. 요거는 나무거든요.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기억은 아까 나무였죠. 나무니까 나무가 성대하게 자라는 건데 이거는요. 물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수생목이라 원래 동양 철학에서 물에서 나무가 나와요. 물에서 나무가 나오는 처음을 그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목기운으로 치면 목기운이 제일 약하고 수기운이 세다는 거죠. 오행의 에너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예, 수라는 쪼그라드는 에너지가 강하고 목은 아까 수 이해하시죠? 파동의 제일 끝이었잖아요. 가장 쪼그라든 자리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게 나무가 되잖아요. 자라 올라오는 나무가 막 날 때가 있고 한참 자랄 때가 있겠죠. 기억은요. 한참 자랄 때고요. 기억은요. 기억이 아주 무성해진 겁니다. 기억은 이거는 이제 더 심해진 거고요. 이 쌍기억은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오행 철학이 나오는데 한 번만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아무튼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볼게요. 대저 사람의 소리는 오행의 뿌리를 두니 사계절과 합하여 어그러짐이 없다. 사계절이랑 딱 맞게 돼 있다. 아까 오행이랑 사계절 맞춰봤죠?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화고요. 입술은 토고, 치는 금이고, 후는 수인데요. 수는 뭘까요? 오행, 계절로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겨울입니다. 여기가 여름이겠죠. 제일 뜨거울 때, 불. 여기가 춘분이 봄이죠. 추분은요. 여기가 가을이고요. 여기는 가을, 쇠는 가을이고요. 나무는 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이 계절하고도 맞춰놨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토는 전반적으로 다 작용해주거나 토는 따로 계산하면 늦여름이 돼요. 이거 가을이 되고 이게 겨울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토기운이 뭉치는 기운인데요. 늦여름에 이 토기운이 물을 딱 머금는 기운이 토기운이거든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늦여름에 하늘에 대기에 토기운이 서려 있는 겁니다. 습기가 꽉 차 있죠. 늦여름에 그 더위가 이 토기운이 만드는 거라 따로 빼줄 때는 늦여름을 씁니다. 보통은 다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따로 쳐준다면. 예. 그래서 보십시오. 목구멍은 깊고 윤택하니 목구멍은 아주 우리 그 발음기관 중에 제일 깊고 물이 젖어 있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겁니다. 소리가 텅 비대 지금 오행이랑 소리를 맞춰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소리가 텅 비대 통한다. 예, 목구멍에서 소리가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텅 비대 밝으며 흘러서 물이 잘 통하는 거랑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 되고 음으로는 궁상각치우 중에 우가 된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어금니는요. 이빨이 거칠면서 길다는 거죠. 그러니 나무의 형상이 있다. 소리가 목구멍 소리가 비슷하되 물에서 나온 거니까요. 나무가 비슷하되 실하다는 겁니다. 뭔가 묵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물에서 생겨났으나 형체가 있는 것이랑 같다. 물은요. 형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고정된 형체가 없는데 나무는 이제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나온 소리라 그렇다. 어금니 소리가 그렇다. 혀는 날카로우면서 움직이니 불이다. 소리가 구르면서 날리니 니은 디귿 리을이요. 구르면서 날리니 불이 구르면서 드날린 막 위로 하늘을 날아오르죠. 불이 자꾸 펄펄 나는 것처럼 예, 그런 모습과 같다. 계절론 여름이고 궁상각치우 중엔 치가 된다. 이빨은 단단하면서 물건을 끊으니까 쇠랑 같다. 쇠는 소리가 부스러지면서 응체되니 단단하면서도 뭔가 부서진 그 쇠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를 닮았다. 가루로 부스러지면서도 또 뭉쳐서 불로 연단하면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 쇠랑 닮았다. 계절로 가을이며 음으로 상이 된다.
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행을요, 여기에서 보실 만한 게 오행을 가지고 다 갖다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궁상각 치우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한글이요,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음양오행 철학이 서양의 물리학만큼 음양오행이라는 건 동양에서는 가장 물리학이 기본이죠. 그 원리, 천지만물의 원리 그대로 만든 문자라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오행에 다 갖다 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례본이라는 게 엄청 귀한 자료입니다. 음양오행을 공부하시는데도 귀한 자료예요. 제가 예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꼭 번역해야지 했던 이유가 제가 국문과도 아닌데 이런 욕심을 냈던 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주역 웬만큼 돼 있는 책보다 설명이 더 잘 돼 있어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다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역, 니은 쓰면서 오행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엄청 귀하죠. 네. 마지막 토는요, 입술은 네모나면서 합해지니 합해야 소리가 난단 말이죠. 땅이 만물을 머금는 거랑 똑같아요. 만물이 온갖 쇠나 이런 게 다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땅이 모든 만물을 머금고 있는 거랑 똑같다. 예. 계절로는 늦여름이며, 늦여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음으로는 궁이 된다. 자, 여기서 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기억하십니까? 우리 태극기에서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불과 물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불이고 여기는 물이거든요. 불과 물이 제일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게 나옵니다. 물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며 불은 만물을 완성시키는 작용이다. 그래서 오행 중에 물과 불이 제일 크다. 그래서 중에서도요, 예, 목구멍 소리와 이 혀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제 오행에서 오행이랑 연결시켜서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옆에 이제 오행 그려놓은 것 같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첫소리 가운데 자음, 요 그림 바로 윗줄 보시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첫소리 가운데 음양 오행의 방위와 이런 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자음 안에 이렇게 음양 오행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외국인한테도요, 한글이 이런 글자다. 예. 이게 이제 아까 기본자, 가액자, 이체자까지 했습니다. 예. 자음, 자, 보시고요. 그 다음 얘기는요, 3-1-4는요, 여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아설 숨치후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있죠. 여린, 히읗. 저 10페이지의 그림이요. 보이시죠? 그게 전청음, 차청음, 전타금, 불청, 불타금입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쌍기역이요. 전타금이 우리나라 된 소리를 지금 쌍기역으로 하면 전타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쌍기역은요, 기역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저 여기 이제 이 9페이지에서요. 그 1번 한 9줄 위에 1번이라고 보이십니까? 1번 기역은. 예, 1번 기역은 나무의 형질이 이루어진 거고, 키읔은 나무가 성대하게 자란 거고, 쌍기역은 나무가 노쇠하고 씩씩해진 거다. 이렇게 오행이 기운이요, 가액이 될수록 더 세진다는 겁니다. 더 센 걸 표현할 때 획을 더한다. 획을 더하거나 글자를 더 붙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전청음들을 되게 두 번 나란히 쓰면 전타금이 돼요. 그런데 후음만은, 목구멍 소리만은요, 차청음인 히읗을 두 번 쓰죠. 이해되시죠?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있는데, 예, 쌍히읗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청음에 해당되는 그 이제 음은 지금 안 쓰니까, 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정도면요, 지금 자음에 대해서는 좀 샅샅이 보신 거죠. 아무튼, 오행에 맞춰져 있다. 오행에 상응하게 돼 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는요, 모음으로 갈게요. 제자해가 지금 제일 양이 많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중에.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하는 데라서요. 여기 보시면 3-1-5에 보면요. 가운데 소리 모음은요, 11자다. 모두 11자니까요. 보십시오. 천지인 시스템에서 이거죠. 요거 결국 이 세 개가 만들어내는 게요, 8자가 나와요.
오, 우, 유, 요, 그쵸? 아, 뭐, 요, 야, 이렇게 8개가 나오잖아요. 8개의 으뜸이죠. 이게 동양 철학에 또 맞춰놓습니다. 천지인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천이 제일 으뜸이죠. 여기는 하느님 자리예요. 요 점 하나는요, 아까 태극이죠. 태극이에요, 사실은. 하늘 그러면요, 하느님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늘이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기 때문에 태초에 우주밖에 없죠. 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엔 이게 먼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해해 보시고요. 가운데 소리 11자인데 이 아래하는요, 혀가 쪼그라들면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서 열린 거다. 저 맨 뒤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형체가 둥글다라고 하죠. 둥근 점을 의미합니다. 막 찍은 점이 아니고요. 둥근 점입니다. 하늘을 본떴다. 하늘은 둥글니까요. 땅은 혀가 조금 쪼그라든다. 소리 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은은요, 혀가 조금 쪼그라들고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아요. 중간 정도에서 나요. 그리고 땅이 축시에서 열린 걸 본떴다. 그리고 형체가 평평한 거는 땅을 본뜬 것이다. 사람은요, 쪼그라들지도 않고 혀가요, 소리가 아주 얕아요. 사람이 인시에 태어났다는 거다. 자, 보세요. 여기 잠깐만 하면요. 하늘이 자시에 열려요. 이게 축시가 아까 자시가 11시에서 1시, 축시가 1시에서 3시, 인시가요. 자축 인묘 중에 인시가 3시에서 5시거든요. 요 사이클이 우주에도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술, 해. 해시가 있고요. 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주 빅뱅을 동양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빅뱅 이론이랑 똑같아요. 자시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건 우주가 생긴 겁니다. 에너지만. 그러다 축시에 땅이 생겼다는 건요. 이 세월이 지금 계산할 수 없는 세월이겠죠. 우주적으로는요. 우주에서 축시에 들어가니까 별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인시에 되니까 생명체들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아까 머리 똑바로 든 놈, 아래로 든 놈, 옆으로 든 놈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이. 그러면요, 빅뱅이 이렇게 진행되면요, 지금 우주는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쪼그라들어서 사라질 거라는 설도 있고 팽창하다 터져버릴 거라는 설도 있고, 팽창과 수축 간의 균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수축하는 힘이 커지면 쪼그라들 거고, 팽창하는 힘이 커지면 터져버릴 거고, 그냥 고만하게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설이 있는데,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이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유시의 생명체가 다 사라져요. 술시의 별들이 사라져요. 지구가. 해시의 하늘이 사라져요. 근데 동양 철학은 윤회론이에요. 여기서 안 끝나요. 다시 또 주자학은 윤회론이 아닙니다. 사람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내는 거 열심히 하는 유교가 오히려 윤회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흩어져 버린다고 봅니다. 주자학에서는. 근데 왜 제사 지내냐? 자식의 정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주역은요, 유교는 윤회론이에요. 주역을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돌고 돌아요. 계속. 8개가 돌고 도는 게 원래 주역이라, 원래 주역은 윤회론인데, 송나라 때 유학에서는 되게 이제 윤회론을 거부합니다. 왜냐면요, 불교랑 차별성을 두려고요. 불교를 강하게 배척하면서 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도전이나 정몽주 선생이 불교를 공격하려고 성리학을 수입에다가 공격합니다. 불교 까는 데 최고의 논리거든요. 불교의 철학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에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보는 혹세무민한다고 보는 여러 가지 판타지한 얘기들을 다 빼버린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자시에 열리고 축시에 열리고 한다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형체가 서 있는 거, 삼각형이 지금 사람에서 가져온 거죠. 삼각형에서. 자, 그리고요, 이 아래의 8소리는 모두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힌다는 게요. 보세요. 아오요유는요. 아오요유는 입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혀가 말립니다. 오우유요는 이게 입술이 쪼그라들죠. 예. 입이 쪼그라들죠. 그쵸? 야는요, 벌어지죠. 그래서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힌다는 게, 이것도 지금 요즘 빅뱅 이론이죠. 우주가 한 번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요. 이런 걸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우유요는 입술이 오그라들고, 예, 야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힌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요, 지금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것만 아셔도 돼요. 태극. 끝없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요, 한 번도 멈추면 안 돼요, 우주는. 네, 완전히 사라졌다가 새로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주론, 동양 철학의 이론이라서요. 그래서 이걸 늘 한결같이 이걸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지신명이라고 할 때도요. 천은 동그라미를 상징하고요. 지는 네모를 상징하고요. 신은 하느님이고요. 명이 땅의 신이에요. 신의 양적인 작용, 신의 음적인 작용. 그래서 원래 천신지명인데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는. 천이 신이고요. 지가 명이에요. 하늘의 동그란 작용, 우주를 팽창시키는 작용. 하늘의 네모난 작용, 우주를 쪼그라들게 하는 작용.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아까 천지귀신이라고 한 것도 이겁니다. 이걸 명을 귀라고 본 겁니다. 명이 쪼그라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다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모음을 좀 빨리, 시간이 좀 꽤 됐죠.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빨리 끝내고 말씀도 좀 나누고 하려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이게 하늘이죠. 지금 이 뒷부분 설명을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드라마 보시면요. 세종 여기다 점을 찍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려놓으니까 그 소희라는 궁녀가 이걸 나머지를 채워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글의 기본입니다. 모음의. 지금 모음의 기본은요. 동그라미 하나랑 짝대기 하나, 세로줄 하나죠. 이걸 합치면 사실 이게 돼요. 그쵸? 제가 뒤에 그려놨나요? 예. 13페이지 보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복잡해도 보고 해야겠네. 여기서 이제 뭘 나누시냐면요. 여기서 또 양과 음이 있겠죠. 양과 음을 또 나눠요. 보세요. 오하고요, 우랑 다르죠. 오는요, 하늘에서 시작되고요. 아래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는요,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음이. 그래서 땅에서 이걸 또 다 가지고 나눠요. 하늘이 먼저냐, 땅이 먼저냐. 요거는 하늘과 땅이 만난 거죠. 오는 하늘이 먼저기 때문에 양이에요. 우는요, 땅이 먼저기 때문에 음이에요. 아는요, 아 하면 아래아랑 통하죠. 하늘이 먼저예요. 이게 양이고요. 근데 보세요. 이거는 하늘하고 사람 간의 얘기죠. 요건요, 하늘하고 이것도 사람 간의 얘기. 어는 음이에요. 요건 양이고, 우는 음이고, 오는 양이. 그래서 이 점이 바깥쪽이나 위쪽에 있으면 양이고요. 아래쪽이나, 안쪽에 있으면 음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음에도요, 음과 양이 있다는 겁니다. 음과 양이 있다는 거고요. 아까 그 열리고 닫히고랑 또 다르죠. 요거는 자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점을 또 2개 찍으면요. 여는요. 여는 음이죠. 야는 양이죠. 요는 양이죠. 유는 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안에 음과 밖의 것들이 다릅니다. 음양이. 안에가 음이면 밖에 양이고요. 안에가 양이면 밖에 음이겠죠. 예. 요렇게 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게 동양 철학에서 14페이지요.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가장 어려운 건데요. 이상한 그림들이 있죠. 14페이지에. 여기 위에 게 하도라고 하는 겁니다. 황하에서 나온 그림이라고 하도 그럽니다. 밑에 거를요, 낙서라고 합니다. 낙수에서 나온 거북이 등에 새겨졌다는 그림입니다. 위에는요, 황하에서 어떤 말이 하나 나왔는데 등에 그 그림을 달고 나왔다는 겁니다. 복희 씨가 이걸 보고 이제 역을 처음 그려요. 8개를.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거북이 등에 이게 나왔다. 이 거북이 등에 나왔다는 수가요, 여러분 지금 뿌리 깊은 나무에 그 드라마에 계속 나왔던 마방진이에요. 뭐 한글이랑 연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거 이해되시죠? 가운데가 5고요. 그 점을 세보세요. 숫자를. 밑에 그림이요. 여기가 1이고 6이죠. 3이고 8이고 9고 4고 2고 7인데 이게 보십시오. 왜 마방지냐면요. 이렇게 합치면 10이에요. 꼭 10이 나오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요. 마주보는 것들 합치면 꼭 10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이 낙서가 서양에 전해져서 마왕진이라고 전해진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수의 원형이 하도인데요. 이 하도에 맞춰 놓은 거예요, 이게. 하도가요, 이거 좀 어려워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그림 보시면, 가운데가 5고요, 10이고,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죠? 그 그림 보시면요, 시커먼 것들이 음이고, 텅 빈 것들이 양입니다. 그거 보시면요, 가운데 5는, 홀수는 하얗고요, 짝수는 시커매요. 구분되시죠? 하도에서, 위에 하도에서 보는 겁니다. 하도 수를요, 살짝 틀어놓은 게 마방진인데요, 하도랑 지금 하도에서 이 한글을요, 세종대왕이 만들고 하도에다가 그 원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 근거가요, 보십시오. 가운데 5가 하얗죠? 5는 홀수니까요.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에요. 가운데 5가 있고 보십시오. 5를 둘러싸서 이 아래 검은 점 10개가 있죠. 예, 이 아래 검은 점 10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요게 지금 5에 해당되고요. 한 점이 짝대기 하나가 지금 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나 또 해놓으면 사람이 되겠죠. 요게 지금 여기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근본이고, 즉 사람은요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천지가 합쳐진 거니까 빼고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가운데 한 점이 오고 음이 땅에, 이게 의가 땅인데 땅이 10에 해당되거든요. 10은 짝수니까 땅입니다. 자 이쪽 가볼게요. 안에 있는 그 모음인 아는요 음인가요 양인가요? 양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3개가 양이죠. 그쵸? 그럼 동그라미 3개 옆에 동그라미 8개는 검죠. 음이죠. 보십시오. 여는 검죠. 거기 맞춰놨다는 거예요. 여는 검죠. 위로 가보시면요. 우는요. 우는 음이죠. 시커매야겠죠. 둘은 시커멓고요. 위에 요는 양이니까 하얘야겠죠. 위에 7점은 하얗죠. 이해되십니까? 여기 어는 음이니까 점 4개는 시커매야 되겠고요. 야는 양이니까 9개 점은 하얘야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양의 이 하도가 주역의 핵심입니다. 이 하도랑 이 한글의 아야어여 이 오요 우유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옆에 3-1-7번을 보면요. 5는 하늘에서 나왔으니 천일 생수의 자리요. 이렇게 지금 이게 하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 2하고 6은요, 동양 철학에서 수예요. 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는 물이고, 제일 위는 불이고, 여기는 나무고, 여기는 쇠다. 가운데는 토고, 이렇게 오행에 우리 음을 맞춰놨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만 아셔도 좋죠. 예.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깊이는 안 들어가고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수가 있고 목이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수는요. 이 하도에서 1도 수고 6도 수예요. 근데 1은 양이죠. 그러니까 수 안에 또 6은 음이죠. 음과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5는 수 중에 양이죠. 유는 수 중에 음이죠. 예. 그럼 유는 숫자가 뭐가 될까요? 6이 되겠죠. 5는요. 숫자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옆에 3-1-7은요. 그걸 쭉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요. 5는 하늘에서 처음 나왔으니 천일, 1이다. 양수인 1이다. 두 번째요. 아는 그 다음에 이치하니 하늘에서 나온 3이다. 하늘수 3이다. 예. 어려우시죠? 이거는 이건 제가 설명 더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맞춰놨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오행의 가장 원형이 되는 그림인데요. 38목이라 그래요. 38 이렇게 화투 칠 때 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 숫자 같으니까 외우기 쉽죠. 38목이에요. 3과 8은 목이에요. 그러면 3은 홀수고 8은 음수죠. 짝수죠. 그러면
아는 이 목에 해당되는 것 중에 목은 아와 여가 다 목인데 아는 양이고 여는 음이니까 아는 3이라고 설명하겠죠. 수리로. 여는 수리로 8이 되겠죠. 예, 그냥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설명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거를요 하도에다 다 붙여서요 설명이 다 돼요. 신기한 게 설명이 된다는 게 신기하죠. 이걸 다 갖다 붙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분들이 만든 그런 어떤 설명서가 따라갈 수가 없죠. 이건 철학적으로도 우리 언어가 철학적으로도 우주의 진리랑 퍼펙트하게 맞게 돌아간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걸 한 겁니다. 그러면 모음이 설명이 다 돼요. 자, 보십시오. 1과 6이 수고, 3과 8이 목이니까 2와 7은 불이고요. 쇠는 4와 9고요. 토는 5와 10이에요. 가운데 토는 5와 1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리를 안 매겨주고요. 요거는 자리가 없고 5는 요거겠죠. 5는 아래하고 10은 을라는 겁니다. 예, 이 세 개 중에 요거는 자리를 빼고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방지는요. 마방지는 이거 서양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1, 6이 수예요. 3, 8은요. 목이고요. 4, 9는 금이고요. 2, 7은 화예요. 오행 상생도에서는 수생목, 목생화가 되고 화생토, 토생금이 돼야 되는데 금과 화를 바꿔놨잖아요. 이게 상극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술을요, 물이 죽이죠. 물은요, 토가 죽이고요. 토는 나무가 뚫고 올라오고요. 나무는 쇠가 잡아요. 상극으로 그려놨더니 마방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서고요. 이게 하도예요. 오행의 원형의 수를 적어놓은 게 하도고 오행의 이건 상생이라면 요거는 이제 상극도예요. 상극도는요, 누가 누구 잡느냐를 그려놓은 겁니다. 상생도는요, 물이 나무를 낳고, 나무가 불을 낳고, 불이 흙을 낳고, 흙이 쇠를 낳아요. 물에서 물 먹고 나무가 자라죠. 그 나무가요, 자랄 때 왜 불이 되냐면요. 나무에 불이 잘 붙는 것도요, 나무 자체에 그 화성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무가 자랄 때 불처럼 피어올라요. 나무가 자랄 때요, 불처럼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불 화기를 엄청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잘 붙죠. 그런데 요놈이 여름을 지나면서 이 열기가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기를 탁 맞으면 요 나무가 쪼그라들면서 자꾸 쪼그라들면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단단한 쇠라는 겁니다. 열매는 금이에요. 쪼그라든 거죠. 나무가 자신의 영양분을요, 가장 엑기스만 모은 게 열매죠. 그 열매가 이제 겨울이 되면요, 이 수라는 거는 깊은 물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무에서는 씨앗을 의미해요. 씨앗으로 들어갔다가 씨앗이 다시 또 나무로 자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렵게 이해 안 하셔도요, 이게 음과 양이 돌고 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요. 음과 양이 돌고 도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도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요, 지금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하늘에서 나왔으니 천일이요. 천일이고 수자리라는 거고요. 아는 다음에 위치하니 하늘의 3이고 오행 중에 목이 위치다. 이렇게 그 말만 쭉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자, 이제 그 다음은요, 보십시오. 3-1-9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요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초중종을 얘기하면요, 보십시오. 초성이 하늘이라면 중성은 가운데에 위치하니까 사람이고요. 종성은 땅이라고 하면 맞겠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인 얘기를 해요. 보세요.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의 끝소리가 합쳐져서 글자를 이루는데 동정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양이 서로 사귀어 변화하는 뜻이 있다. 음양이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건 하늘이고,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세요. 움직이는 게 하늘이란 말이 이겁니다. 지금 기운은 움직이고 있죠. 땅은 고정돼 있죠. 물은 분자가 고정돼 있는 거죠. 이제 얼음이 될수록이요. 그 다음에 열을 받을수록 분자가 풀어지겠죠. 자, 보십시오. 하늘은 움직이는 거고요. 동하고, 땅은 정하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늘과 땅을 다 갖춘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동정을 합친 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동양철학, 천부경이라는 동양철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중천지일이다. 사람 가운데 천지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우리나라 천부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움직이는 건 하늘이고 고요한 건 땅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겸비한 건 사람이다.
생각컨대 오행이 하늘에 있으면 하느님의 운행이 되며, 그쵸? 하느님의 운행이 되며, 안 보여요. 근데 우주에 오행이 꼭 존재해요. 이게 하늘의 운행입니다. 보십시오. 안 보이는 하늘의 운행이 초성에 해당되고요. 하늘의 작용. 종성에 해당되는 땅의 작용은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땅은요, 형질이 완성되는 거고, 그럼 사람한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사람은요, 인의의지는 되게 도덕률이죠. 정신을 잘 쓸 때 인의의지에 맞게 쓰거든요. 인이요, 사랑이고요. 얘가 예절이고, 신이 빠졌네요. 한글에는. 신은 성실함입니다.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 잘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의는 정이고요. 지는 지혜입니다. 이게 오행이겠죠. 하나님의 이런 신비한 오행의 작용이 우리 인간한테 나타나는 게요. 정신을 가장 양심적으로 쓸 때 나타나는 인의의지 신이 하늘적인 거고요. 육체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간장, 목기운이죠. 목기운인 간장, 불기운인 심장, 인체의 엔진이죠. 목기운인 게요, 간이 인체 어떤 병이나 낫고 할 때, 간이 상하면은 이제 회복하기 힘들죠. 간과 신장이 중요한데, 간이 인체를 자라게 해주는 목기운이고요. 심은 불기운이고요. 비장은 소화를 해가지고요, 그 영양분을 온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비장이 토기운이고요. 폐장은 고기육자 옆에 시장 시자죠. 시장이에요. 신선한 공기랑 탁한 공기를 교환하는 시장 역할을 합니다. 폐가 금기운입니다. 폐는요, 심장 옆에 붙어가지고 냉각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불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에 가가지고 시원해져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운, 그 다음에 신장. 예, 이게 수기운입니다. 신장은. 인체의 어떤 그런 물에 관련된 걸 맡고 있고요. 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첫 소리는 발동하는, 처음에 스타트를 끊으니까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첫 소리가 하늘이고요. 끝소리는 이제 딱 완성을 짓잖아요. 무슨 말 하려고 했다는 게 딱 완성이 되니까 땅이고요. 가운데는 처음과 끝을 이어주니까 사람이다. 근데 요 말이 재미인데요. 생각컨대 음절의 요점은 가운데 소리에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요. 그러면서 철학을 또 얘기합니다. 거기 이 말이 있습니다. 천지가 만물을 낳고 완성함에 마름지라고 보호하여 돕는 것이 반드시 사람에 의존한다. 요게 한문으로 재성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만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동양철학에서 천지인 얘기하잖아요. 동양철학에서요. 하늘이 공기고 땅이 이제 지구가 땅이고 그 뒤에 대기권이 하늘이라면요. 여기 이제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재성보상이라고 그래요. 요 체는요. 원래 이 마름질할 제자여야 돼요.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재성, 보필할 보자입니다. 보필할 보자, 재상상자, 도와줄 상자. 보상은요, 도와주는 거고요. 재성은 마름질 끊어주는 겁니다. 천지는요, 원래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인위적으로요, 천지작용에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천지작용을요, 끊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즉, 인간은 땅도 날려버릴 수 있죠. 예, 전 세계 핵무기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죠. 인간의 이런 작용인데,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지금 과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류학의 원리라 그래요. 그 원리가 뭐냐면요, 우주에는 반드시 관측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는 인류의 탄생을 지향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어느 시기에든 반드시 관측자인 인간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과학자가 왜냐면요, 절묘하게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절묘하게 생명 탄생을 지향했다는 겁니다. 생명체 탄생 계기를 지향했다. 이걸 동양에서 이제부터 삼재라고 합니다. 천지인 삼재. 우주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 재료로. 이게 탁견이죠. 현대 이제 과학자들이 천문학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명체 탄생을 우주가 지향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천지가 꼭 인간을 낳더라. 즉 이게 이제 동양철학에서 인간의 역할이요. 지금 과학에서는 관측자 얘기만 하지만 관측자만이 아니라 직접 수작을 하는 겁니다. 손이 달렸기 때문에 머리 달렸고 손 달려서 여기다 비유하면 좋죠. 천지가 만든 거죠. 우리 얼굴은. 그렇죠? 근데 깎을 때 깎고 보충해줄 때 보충해주면 또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있죠.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천지가 원래 만들어 놓은 걸요, 손댈 수가 있어요. 성형수술하듯이 깎을 때 깎고,
보충할 때 보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인간의, 동물들은 못하는데 인간들이 하는, 동물들이나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약하고요. 아까 왜냐면 머리를 옆으로 두고 다니니까요. 식물은요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아주 잘 못하겠죠. 나름 영향은 분명히 이 지구와 하늘에 끼치는데요. 영향력이 약한데 인간에 오면은 머리를 쳐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령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과 이걸 맞춰놓은 겁니다. 자, 이걸요. 정인지 서문 중에서요. 몇 개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정인지 서문의 마지막에 옆에 초성에, 중성에, 정성에, 합자에가 그리고 용자래 이게 지금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초성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요. 중성을 풀어주고 정성을 풀어주고 초중 정성을 합쳤을 때 글자가 된다는 점을 또 풀어주고요. 여기 설명이 더 있습니다. 제가 줄였어요. 용자래는요. 실제 글자 어떻게 쓰는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인지 서문 가면요. 또 이 철학들이 또 나옵니다.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에 글자도 있다. 소리가 있다면 글자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죠? 되게 보편적인 문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특수한 상황인데도요. 조선의 특수한 말을 표현해야지 하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문자를 지향했다는 것도 아시겠죠? 특수한 문자를 담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문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우주 법칙에 맞는 글자도 있을 거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소리로 말미암아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에 통하고 이게 단어 이름을 붙여서 다 알고요. 삼재의 토, 천지인의 도를 제대로 실현했다. 이건 후세에 바꿀 수 없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의 기운도 또한 다르다. 그래서 외국말은 그 소리는 있으나 글자는 없으니 중국 글자를 빌려서 썼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 그런데 그거는요. 모난 장부란 거냐 나무 끝입니다. 장부가. 네모난 나무 끝이 네모난 나무를요. 둥근 구멍에다 넣으려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어긋나는 짓이었다.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한다는 건 어긋난 짓이다. 그러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만을 지향한 게 아니죠. 그거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천지자연의 보편적인 글자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글자도 우리나라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능히 통하겠는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요. 또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당시 세종대가요. 명나라에서 계속 의심했어요. 세종이요. 여진이나 대마도나 이런 데를 꽉 잡고 있었어요. 여진이나 대마도가요. 명나라한테도 조공했지만 우리나라한테도 조공했다고요. 명나라 입장에서 조금 애매하죠. 이 자식이 내 아주 알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넘보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세종 때 그 명나라하고 외교도 엄청 잘했어요. 그러면서 여진이 건들면요. 국경지대 자꾸 침략하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여진족들을 섬멸하고 합니다. 국방도 엄청 셌어요. 당시에. 문화도 엄청났는데 세종대왕이 대단한 게 국방이면 국방, 문화면 문화 그만한 데가 없게 해놨거든요. 이런 문자까지 만들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 만든 것도 엄청난 자주성이죠. 독자적으로 문자를 만든다는 거는 이건 아까 채말리 주장이 맞아요. 이거 했다가 중국한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 나올 만한 얘기인데도 했단 말이죠. 외교도 잘하면서요. 명나라 자꾸 달래가면서 할 건 다 했어요. 여진족 실 때도 다 명나라랑 조율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나라가 걱정했다고 전하는 말로는 걱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종한테 다 귀의할까봐 조선한테. 주도권이 조선에 갈까봐 걱정할 정도로 문화나 이런 그런 군사력이나 해서 절대 안 뒤졌거든요. 거기서 나온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동방의 예절 음악 문장은 중국에 견줄만 하다. 동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다만 글자가 없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다른데 글자를 달라가지고 글을 배우는 자가 어려워서 힘들었고 옥사를 다스리는 자, 즉 감옥입니다. 옥사, 송사를 처리하는 자가 자세한 사정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신라 설총이 이두를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행해지는데 이것도 한문을 빌려서 한 거라 껄끄럽고 막혀고 이게 뭔가 좀 근거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 만에 하나도 통할 수 없다. 뭔가 문제가 많다. 이래가지고 훈민정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 이름하셨는데 형체를 본떴고 발음기관이나 천지인을 본떴죠. 발음작용가요. 그리고 옛 전자를 모방하셨다는 거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거를 옛날 그림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옛날 그림 글자에서요. 음은 일곱 음조, 궁상각치우와 그런 변치음, 변궁음에 다 화합하고 천지인 삼재의 뜻과 음양의 묘함을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28자밖에 안 되는데 전환함에 다함이 없다. 씀에 다함이 없고 간단하되 요긴하고 아주 간단하지만요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정밀하되 통함에 아주 정밀하면서도 어디든 가면 다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침이 마치기 전에 이해한다. 아침 낮을 되기 전에 이해하고요.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충분히 배운다. 열흘 걸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글자로 글을 풀면요 뜻을 다 알 수 있고 송사를 들으면 이 뭔가 고소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요 그때 다 뜻을 자기 할 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없을 거다. 이해되시죠? 이게 음악과도 통합니다. 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의 가락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음악의 가락도 고르게 할 수 있고 사용함에 갖추어지지 않은 게 없어서 바람 소리, 하구는 소리,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도 표현할 수 있다. 한자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 그때 이제 신하들이 맨 처음에 이걸 납득 못 하니까 불러다가 바람 소리를 적어보라 그래요. 한자로. 다구는 소리 적어보라 못 적죠. 그래서 이 문자가 필요하다 이걸 설득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를 도운 신하들은 이제 나오고요. 그때 말이 재밌습니다. 매뉴얼의 기본이죠. 보십시오. 그 줄 마지막 줄이요. 보는 자들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끝내주게 해가지고요.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이 매뉴얼만 보고 다 알 수 있다. 이 정도 돼야 매뉴얼이죠. 4-5는요. 그 연언의 정밀한 뜻과 묘함은 이게 하느님이 냈다는 겁니다. 신등이 발휘할 수 없다. 1차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공경하는 우리 전하께서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법도를 만드시고 정사를 행하시니 모든 왕을 초월하신다. 백왕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정음을 지으신 것도 앞선 것을 이어서 서술한 게 아니고 자연히 이루신 거다. 하늘의 계시를 받고 만들었다는 거의. 어찌 그 지익한 원리가 없는 곳이 없겠는가. 사람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개조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지 않은 바가 아니나 우리나라가 참 오래됐지만 만물을 열고 이를 완성하는 큰 지혜를 오늘을 기다린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을 기다려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글자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인지가 삼가 쓴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훈민정음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본 겁니다. 거기에 음양오행도 나오고 우리나라 말을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인 언어의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게요 앞으로 전 세계 언어가 없는 나라들한테 수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왜냐하면 음양오행대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걸에 기준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특수하게 조금씩 변형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자의 세계가 아직 지금 영어를 지금 많이 쓰지만 모릅니다. 이 한글이 워낙 편한 글자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써야 된다 하는 학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한글의 세계화나 이제 우리 한글을 우리가 남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설명해 줄 때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좋은 게 동양 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